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정당 외교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미국 방문이 차기 대권 행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여야의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 두 분 모시고 최근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미국으로 방문길에 올랐는데 거기서 먼저 소감을 밝혔는데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방미를 하게 된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맹방인 미국과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다지기 위해서 가는 정당 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피를 나는 형제국인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다소 또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영원히 같이 간다, go together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정당 외교하러 지금 가는 정말 다행스럽게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이 되었고 또 추경도 야당의 협조로 어저께 잘 끝났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 들으셨지만 김 대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9일 일정입니다. 미국 워싱턴하고 LA 이런 데를 다니는데 이번 김무성 대표의 미국 일정 어떻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과거처럼 대권 행보 미국에 가서 사전에 신임장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전쟁 그 전에 해방 이후의 한국전쟁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의 가치와 같이 가는 그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항상 남과 북이 분단해서 우리 내부적인 갈등의 친미냐 반미냐 이런 구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상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주변 강국, 물론 중국과 러시아나 일본 여러 나라와도 우리가 똑같이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세계 패권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것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앞으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청와대라든가 대통령만이 순방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집권당 아닙니까? 집권당의 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정부 대 정부는 아니지만 의회 대 의회로 정당과 정당으로 이런 한미 동맹 이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맹방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썼는데요. 저기 원장님 이 역대 여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가면 이게 사실 대권의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또 어떤 특강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선포한다거나. 네.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행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정당 외교라고 선긋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의 당 대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콜롬비아 대학 등에서 강연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 같은 것도 조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이 뭔가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지도적인 이런 정치 철학이라는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항상 의문점으로 제기됐었죠. 그 점에서는 이번 강연이라든가 다른 행보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 같은 걸 보여줄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국제적인 당 대표 외교로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상해에 갔을 때도 중요한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개헌 발언이 있었죠.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또 순방이 있을 때 겹쳐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긴 빼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개헌 발언했다 철회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점으로 괜찮습니다.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국회에서 두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하고 갔고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마친 다음에 대기업 수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행보는 8.15 경축사라든가 그걸 둘러싼 사면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별로 대통령의 역할하고 상관없이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 그대로 봅니다. 홀가분하게 다녀올 수 예. 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여쭤보면은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의제가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개헌 발언은 뭐 사실 좀 논란이 있다가 좀 흐지부지 됐었고. 뭐 갑자기 던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지금 뭐 현안 걸려 있는 문제를 걸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제가 또 김무성 대표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실상 역할 분담을 좀 했거든요. 네. 청와대가 껄끄러운 부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조금 충돌하더라도 얘기했었고 김무성 대표는 그걸 아우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죠. 네. 만약에 청와대와 갈등이 생긴다면은 그 전면에 바로 김무성 대표가 바로 서게 돼서 또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노동개혁 관련 의제를 김무성 대표가 떠안았는데 이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추진하는 방향은 청와대나 김무성 대표가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네. 당분간은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 소지도 없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구상을 좀 차분히 한번 정리해볼 시기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무엇이 나올까? 그래서 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좀 노동개혁 얘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네. 개헌이라든가 최근에 원내대표 파동에 있어서 네. 김무성 대표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미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대립했을 때마다 바로 이제 뒤로 물러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제 미국과 방문해서는 편안한 시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편안한 시기에 미국 가서 국내 정치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말 이제 다시 편집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외교, 북핵 그런 문제들. 예,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국내적인 정치 문제는 뭐 전혀 건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데 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이제 뭐 국내 정치랑은 조금 선을 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주장한 게 오픈 프라이머리 좀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본고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면은 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경선하는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식의 용어를 빌려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은 완전한 또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했죠. 거기서 완전의 의미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같은 날짜에 모든 정당을 포함해서 같은 날짜에 하자라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그 구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어쩌면 김무성 대표도요. 그게 관철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게 당위성을 좀 주장했던 것 같고 하는데 당장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그걸 이제 적절치 않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요. 당과 당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맞느냐라고 봤을 때 그 방식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 보면 공천받는 과정이 당의 권력자들이라든가 줄서기를 통해서 공천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뭔가 선출하는 방식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이미 알려진 현역이라든가 기득권자들이 그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현재 현역은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그동안의 줄서기라든가 위의 권력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근본적인 제도로 적용시키려면은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완을 이 해야 된다.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런 해법 없이 내놓다 보니까 야당에서 혁신을 주장하는 쪽은 이 문제를 쉽게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적인 문제에서 상향식 민주주의, 당내 상황식 민주주의죠. 네.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출발 자체가 저는 김무성 대표가 2번에 걸친 공천 탈락이 아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전반적인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미국과 우리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의 정당 체제와 우리의 정당 체제가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가보면 같은 보수 정당이고 네. 우리는 분단의
내에서 오는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든가 지역 패권주의 정당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 30년, 40년 동안 쭉 꾸준히 이렇게 결집되어 온 진성 아주 극성 당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졌을 때 극렬하게 상대 자신들의 후보한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밑에서 심하게 정치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야당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저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 현실감에 떨어지는 어떤 제안이라고 봅니다.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공천 혁신이 맞습니까? 뭐 민주주의 체제를 보면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 정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원리적으로 좋은 것은 직접 민주주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당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처럼 뭐 선거 때마다 임시적으로 하는 선거위원회가 아니고 우리는 상시적인 지구당은 폐지됐지만 그래도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정당의 조직이 엄연히 살아있는, 그러면 정당의 주인이 후보를 뽑는 것이 사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지금 SNS에서 휴대폰으로 인증샷 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당의 구조를 지금도 이렇게 약화되는데 훨씬 더 취약한 정당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당의 당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왜 정당이 왜 있냐?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문제, 특히 중앙당의 권력자들이 공천을 좌우지하고 또 공천 받으려고 거기 줄 서게 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상향식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그 기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 오히려요, 그 문제에 간다면은 과연 중앙당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정당 체제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갔을 때 혹시 현지에서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이제 그걸 질문하셨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미국에서 방식이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한데 지금 대개 이제 당원 조건 상관없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든 아니면 당원들이 하든 간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쪽들에서는 현역들의 재공천 비율이 9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되게 선거 때마다 초선 등장이 한 40~50%가 돼왔는데 불가리가 항상 있었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장기적으로는 혹시 혁신적인 제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전략으로 맞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혁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혁신위에서는 그래 쉽게 그걸 좀 거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죠. 그래서 혹시 하려면은 현재 지금 과도기적인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도기적인 해법을 동반한 다음에 제도적인 제안을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현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면은 개파적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친노 비노 간의 그런 공천 문제라든지 친박 비박 간의 공천 문제 있는데, 그런 게 충분히 깔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의 지도자라든가 그러니까 유권자는 우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 정당, 지역, 그리고 이념, 이런 갈등에 따라서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지금 각 지역위원회별로 현역 위원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진성당원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개혁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즉흥적으로 해서 실패할 거고, 그리고 다시 걷어들일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낫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적인 정당 체제, 정당 정치 체제를 약간씩 변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랑 김무성 대표가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을 현재까지 보이게 됐는데, 여야의 두 대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너무 정치권만의 얘기고,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은 생소한 단어라서 두 대권 주자의 어떤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이 여기에 대한 무슨 큰 철학을 두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는데,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의 경선 방식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완전 경선이 되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소수 정당들도 나름대로의 정당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이지,
특별하게 무슨 뭐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서 이것이 뭘 판가름하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개파적인 관점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개파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던 것은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도화 시켜버리고 난다면은 권력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여당에서 권력자는 물러가는 권력자인 청와대, 박근혜 말하자면. 대통령 청와대가 특별하게 개입할 소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제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만 새누리당만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야 간에 모두 합의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에 규정하는 그런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그냥 새누리당 자체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새누리당만 하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른바 전략공천 비슷한 것이 좀 개입할 여지가 있긴 하죠. 원리적으로는 뭐 아주 뛰어나다고 김무성 대표가 네. 얘기를 하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쯤 되면 공천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청와대가 개입을 하든 네. 친박이든 뭐 친이든 개입을 할 때 대표로서는 거기에 공천 자체가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빌려서 거기에서 비껴나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큰 틀의 정치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사실 그 현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많은 게 선거구 획정일 겁니다. 재획정 문제겠죠. 당장 네. 자기들의 지역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일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재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제 그 전에 아마 선거구 획정위에서 활동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제가 18대 때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 됐었고 네. 또 마침 어제요. 여야 지금 정개특위 참여하고 있는 박민식 의원 또 야당의 김상희 의원하고 네. 제가 토론도 어제 밤늦게 하기도 했었는데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야당은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식 얘기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뭔가 지역구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권역별 비례대표들을 포함한 이런 방식으로 뭐 바꾸자. 중대선거구제는 아니고 선관위가 지금 권유했던 독일식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현행 선관위가 현행 정수 300명만을 가지고 2대1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작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지역구가 200으로 줄면은 이쪽 저쪽 정당들에서 지역구가 많이 주니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해서 동시에 이제 수도 늘리기를 원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두고 보자. 일단 뭐 진행하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당의 속내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별로 정수를 늘리기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제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논의하는 정개특위인데 처음부터 안 하겠다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은 계속 특별한 변화가 없이 가다가 현 체제 속에서 나중에 결국은 미세하게 조정되는 그러다가 자칫 또 과거처럼 반복적으로 수가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어려우니까 비례를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땡겨오는 이런 또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좀 어떤 묘안이 있겠습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국민 정서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네. 한 번 더 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수를 대폭 늘려서 헌재에서 네. 한 것대로 해서 원리적으로 대폭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냥 두고 네. 하면 좋겠지만 국민의 눈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런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고 당기기를 네. 하다가 한 뭐 하루 전이나 이때 우리 국회나 정치권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막판 심야에 밤늦게까지 심야에 하면서. 타결을 네. 하되 숫자는 그냥 두고 지역구 한 5수 정도 늘리면서 비례대표 줄이는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가 지난 총선 결과 양당의 비례대표의 의원들의 자질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국정원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외부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증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데리고 갈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자기 측근들 심어놓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비례대표의 현상이니까 비례대표를 저는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원리적으로 헌재에서 얘기하는 수대로 늘리면서 이렇게 정원은 그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헌재 요건을 맞추면서 그 지역구 의원을 늘릴 수 있는 그 현재 국회의원 수를 계산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헌재에서는 그 이제 독일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헌재가 제안한 것도 사실은 작용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려면은 2대1이 아니라 최소한 1대1이 돼야만이 계산상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일단 그대로는 권역별 대표제가 작동하기 어렵고요. 아까 비례대표 얘기 나왔는데 되게 지금 소선거구제 한 뭐 30년은 지난번 보니까요. 40% 미만으로 당선된 그 국회의원들이 지난번 19대 총선에서요. 전체 당선자의 30%가 됩니다. 투표율 54%까지 계산하면은 결국은 유권자의 20% 정도가 국회의원을 대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당된 이런 꼴이기 때문에 그 소선거구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오면 이제 비례대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아까 장기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비례대표제가 가장 지금 당 운영에 딜레마가 돼 있고 가장 지금 뭔가 문제가 돼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어가지고요.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뭔가 늘리는 게 필요하다. 소선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있을까? 네. 양면성이 같이 결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이게 선거 획정 논의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끝까지 간다고 봐야죠. 공천 직전까지 가겠네요. 이렇게 뭐. 왜냐하면 뭐 계속 정개특위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데 국민들은 또 그것을 또 열심히 일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심을 버리고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개특위 활동을 하면 그것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외부 기관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든가 선관위에서 100% 해서 결정을 해주면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그냥 따라오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는 이제 제도 개편, 사실상은 정개특위가 가동될 필요가 없어요. 과거식으로 한다면. 정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만 재획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개특위가 가동되는 이유가 뭔가 제도 개편의 가능성도 두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다. 아까 소선거구제 문제. 뭐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합하다 보니까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일정상으로 보면 현행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요. 획정위가 1년 6개월 전부터 이제 가동되기 시작해가지고 13개월 전에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면은 국회에서는 1년 전에 획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아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법을 적용해가지고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3일까지 지금 제출을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 2달 정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8월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준을 마련해 주면은 나머지 2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장 교수님 지적한 대로 현실적으로 법정 기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일정은 일단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뭐 이번 주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제 저기 미국을 갔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 처리하고 일단은 정치권이 쉬어가는 분위기로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정치권 전망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뭐 김무성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몇 건의 어떤 뉴스를 던져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국정원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하는 상임위별로 하는 현안 보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 첫 해에는 가서 저도의 추억 글씨 써가지고 사진 나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세월호 관련 해가지고 2년 동안은 이제 관저에서 이제 휴가를 보낸다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27일부터 국정원 관련 보고가 시작되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청문회는 하지 않았지만은 보고 증언 방식을 빌려서 청문회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이제 야당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까지 갈지 아니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지 이게 여야 간에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